거짓과 조작의 상황들, 이게 후타실인데요. 파도 2 내지 3m인 상황에서 과연 운동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이게 후타실 영상이라고 했는데, 아령을 두고 엿기를 20번, 30번씩 발 한 번 안 띄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을 마셨는데 물이 출렁거림도 없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후타실에 있는 영상이 사고 당일날의 영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정 논쟁 중인데, 이 실린더가 움직이는 것이 배가 운항하는 변침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재판 중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펠러 임의 훼손 부분은 이 프로펠러 밑을 잘랐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프로펠러 밑에 시커먼 거 있죠. 아주 고열의 플라즈마 카팅을 해놓고 배가 탑재할 때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탑재할 때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밑에 자른 흔적이 있는데. 저는 잘랐다. 이날 보니까 이 위치에서 이걸 분석해 보면 이게 평상시에 있던 프로펠러가 이만큼 밑에 베이스보다 1m가 튀어나와 있는데 배에다가 얹었을 때 보면 1m가 파고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잘랐지 않느냐. 결국 거치대를 높이를 낮게 준비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잘라버렸다. 즉 거치대를 더 가져와서 놓으려고 그러면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시간이 더 걸리니까 프로펠러를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중요한 증거물을.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탑재할 때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8년 동안 거짓말하다가 작년 9월 13일 날 재판부하고 천안함 현장 검증하러 갔을 때는 실토를 했습니다.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우리가 잘랐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요거는 작년 말에 밝혀진 부분이고요. 임의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잘랐으면 잘랐다고 사실대로 말하든지, 그리고 이 자체가 중요한 증거물인데 임의로 훼손한 것은 증거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1번을 쓴 의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으니 딱 범인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살인범이야 몰아버리면은 자기들은 편해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1번 의뢰가 등장을 했는데 요게 5월 15일 날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논쟁에 휩싸입니다. 뭐 이렇게 낡았어. 겨우 뭐 30일인가 밖에, 물속에서 50일인가 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낡았느냐. 그리고 이게 의뢰가 맞다고 치자. 이게 북한 의뢰라는 걸 어떻게 특정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5일 뒤에 비슷하지만 달리 보이는 의뢰가 1번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여당의 색깔인 푸른색에 1번을 두르고 탁 튀어나옵니다. 의뢰가 그래서 설계도까지 해서 이게 설계도를 입수한 것과 일치한다. 우리가 실제로 재판부가 함께 검증을 해봤더니 길이도 11cm나 차이가 납니다. 즉 의뢰하고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윤덕용 이분은 100% 일치한다고 거짓말로 증언하고 다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길이가 다른 거 알고 있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달라 보이죠, 그죠? 분명히 이 의뢰와 이 의뢰가 달라 보이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비주얼이 다른 게 5월 15일, 5월 20일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북한에서는 프로펠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프로펠러라고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한 일본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캐드 초보자의 오류라고 누가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뢰 설계도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뢰가 최초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전의 장면은 없습니다. 즉 배가 의뢰를 건졌다고 하면서 건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물 같지 않게 깨끗한 그물이 있고 이미 모터와 의뢰는 이렇게 잘 모셔놨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새롭게 찍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쇼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터에도 나일론 끈이 묶여 있고 추진체에도 나일론 끈이 묶여 있어서 물에 담갔더라도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물에 담궈도 잃어버리지 않게 나일론 끈로 묶고도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 추진체에 웬 철사줄이 둥둥 출사줄이 묶여 있죠. 웬 하얀 이거 스테인레스 클립 밴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을 쓴 의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 첫째, 백색물질의 분포. 이거는 우리 화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나중에 이 하얀 가루가 의뢰가 폭발하면서 3000도의 온도에 폭약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불에 타면서 이미 3000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버블 공간 안에는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버블만 있고 가스만 있고 그 상태에서 화약도 폭발하고 거기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불에 탔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탄 하얀 가루가 여기 와서 붙었다.
그리고 이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이거예요. 알루미늄이 산화했으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와서 외부에서 붙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느냐고요. 분포가. 우리가 이 어뢰를 가지고 애들이 뛰어노는데 거기다 밀가루를 던져서 이렇게 분포를 바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폭발한 어뢰 추진체가 어디론가 날아갈 때 달려가서 붙는 흡착물질이 이런 분포로 붙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해필이면 하얀 게 발생한 것의 금속의 물질은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나머지는 스틸이에요. 알루미늄만 붙어 있고 스틸에는 없다. 즉 알루미늄 녹이라는 얘기입니다. 알루미늄 녹. 그러면은 알루미늄 녹이면 알루미늄이 뭐와 반응합니까? 물속에서는 바닷물과 반응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분을 결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산화물이겠지요.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냐 수산화물이냐. 일단 국방부의 주장은 어뢰가 폭발해서 버블이 생기고 거기서 반토막을 냈고 그 안에서 발생한 가루가 묻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1차 버블 이런 식으로 국방부는 조작의 데이터를 내고 알루미늄 산화 반응하게 되면 산소와 결합하든지 물하고 결합하든지 이거는 알루미늄 산화물, 알루미늄 수산화물 이런 방정식으로 그죠? 요거는 이게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전부 이거더라고요. 이 방정식을 씁니다. 이 보석들이. 알루미늄 수산화물은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원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조가 되고 국방부가 실험을 합니다. 알루미늄 조각을 가지고 수조에서 실험을 해서 터뜨렸더니 여기 있는 알루미늄 판재에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더라고 하면서 천안함에 붙은 하얀 가루가 이거다라고 레포트를 쓰고 조사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알루미늄 부분에만 붙어 있고 스테인레스라든지 스틸이라든지 이거는 신주, 청동 여기에는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건 전부 다 알루미늄 녹이지. 그 다음에 이 어뢰가 폭발해서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막 난리를 치면서 요동을 치면서 날아갈 텐데 그거를 따라가서 붙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과연 존재하느냐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따진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하얀 가루를 미국의 박사들한테 보내줬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하얀 가루가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라는 거예요. 수산화물이 물 성분이 잡히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3000도의 고열이 발생한 뻥 뚫린 버블 안에서 하얀 가루가 발생했다면 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산화물.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으로 녹이 났거나 물하고만 결합이 됐다면 알루미늄 수산화물. 알루미늄 수산화물이 되는 순간 3000도는 존재할 수가 없죠. 즉 알루미늄 수산화물로 결정나는 순간 폭발은 거짓이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판석 박사, 이승원 박사와 국방부의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가 구원군으로 나섭니다. 이번에는 나서서 이 당시에 논쟁은 뭐냐면 버지니아 공대의 이승원 박사가 3000도의 고열이 있었다면 1번이라든 이 잉크는 타버려야 됐을 거 아니냐 라는 논쟁이 제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송태호 박사가 여기는 단 1도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 논쟁이 나오고 단열 팽창인가 자유 팽창인가 논쟁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서 버블이 발생했고 이 안에 최대 6.2m까지 버블이 커지는 동안에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 원리는 단열 팽창이라는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는. 단열 팽창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컵 안에 병 안에 딱 막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피만 쫙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온도가 떨어지죠. 단열 팽창. 단열이라는 것은 열이 차단된 상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나면 온도는 떨어진다가 단열 팽창이잖아요. 근데 이승원 박사는 무슨 소리야? 폭발력이라고 하는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유팽창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압력팽창이냐, 단열팽창이냐, 자유팽창이냐? 우리 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해서 대기는 1기압입니다. 그죠? 대기는 1기압. 3 내지 6m 하부에서 터졌다면 수심 10m까지는 몇 기압입니까? 2기압. 그죠? 2기압에서 폭발은 20만 기압. 20만 기압의 폭발이 2기압이라는 상태에서 볼 때 20만 기압이 볼 때 2기압은 기압도 아니죠. 자유팽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승원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송 교수는 아니다. 이만큼 늘어날 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걸 반복하는데 최대한 늘어났을 때는 단열 팽창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떻든 그 계산으로 이 복잡한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의 논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쭉 이거를 제가 설명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걸로 해서 실제 계산은 버블의 반경이 6.2m, 압력이 0.2기압, 온도는 영하 37도가 된다. 얼에 맞아 얼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단열 팽창을 하면서 이것이 최대 버블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버블이 늘어나게 하면서 늘어나게 하는데 바다 물속에서 이 부피를 늘어나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서 수식에 의해서 압력은 0.2기압, 온도는 영하 37도가 된다는 계산 결과를 내서 국방부에 제공을 합니다. 국방부는 얼씨구나 이거를 하고 봐라 1번이라는 숫자가 타지 않은 이유가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끝.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다면 송태호 교수가 말하는 이분도 뭐 전제를 달아요. 이게 빵 터졌을 때 어뢰가 여기에 그대로 아직까지 있다고 전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니까. 물론 폭발 충격이 일어나면 이 어뢰가 먼저 사라집니다. 어디론가. 그죠? 왜냐하면 터지면서 충격량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속 추가 반응으로 알루미늄과 화학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충격파로 이 어뢰는 물속으로 어딘가 사라지겠죠.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까지 열이 미쳐서 1번이 불에 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 탔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분이 과학자께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어뢰를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0.2기압으로 떨어지고 영하 37도 될 어뢰를 왜 만드냐고. 그리고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하냐면 버블은 이렇고 압력은 0.2기압이면은 대기보다도 기압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온도는 영하 37도니까 천안함 옆에서는 파도가 꿀렁하고 말았을 것이다 까지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천안함 옆에서 바다가 꿀렁, 그러니까 물기둥까지도 해소해 준 겁니다. 이분이 친절하게. 물기둥을 보지 않았던 것까지도 자기의 이 논리로 국방부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럼 제 주장은 어뢰를 왜 만드냐고. 이런 파괴력도 없고 온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뢰를 왜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이 많은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추인 교수 명단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이분들 한 분 한 분 편지 쓸 겁니다. 제가 계산식을 한번 스타트를 해보니 제 생각이 내려요. 이분이 계산할 때 무슨 미스테이크를 하냐면 이 안에서 버블이 늘어나면서 일을 할 때 압력 계산을 할 때 이 안에 20만 기압을 곱해서 일한 것처럼 보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것처럼 되니까 오리지널 에너지에서 일한 거를 빼니까 데이터가 저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과 2기압밖에 안 되는 데다가 사실은 물을 밀어내는 거는 기압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밀어낼 때 물 자체가 바닷물이 저항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바닷물이 밀려나가려면 저항을 하잖아요. 그 저항하는 값은 이 수심 10m에서 인체가 느끼는 2기압과는 다를 겁니다. 상당한 기압이 작용할 겁니다. 결국 폭발하면서 물기둥이 나오는 원리라는 것은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 밑에서 폭발력이 발생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확산되는 것이 옆으로 가니 물이 있고 옆으로 앞 동서남북으로 물이 있는데 밑으로 가니 바다가 있고 여기서 근데 위로 가니 어라 위가 뚫렸네. 이 거대한 압력이 해필이면 수면에서는 뚫리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더군다나 바다 해저까지 닿아서 올라오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물기둥이 폭발로 인해서 물기둥이 올라오는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추인을 했는데 이렇게 과학자가 이러한 논리에 동의를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정경 박사는 추적 60분 팀이 국내 400명의 과학자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우리 국내 최고의 과학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400명의 과학자 다수가 안동대 정경 박사가 물성 분석에는 최고 권위자랍니다. 소위 말하는 EDS라든지 뭐 이런 검사들, 소위 하나의 물성이 있으면 가루든 밀가루, 이게 밀가루인지 히로뽕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물성을 던져줬을 때 그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검사를 하면 이 성분에는 무엇이고 이 안에는 뭐가 몇 프로씩 함유가 되어 있는 걸 하는 과학적인 거죠. 그거를 하는데 국내 최고의 권위자란 얘기죠.
그래서 국방부가 했던 6가지 실험보다도 더 많은 12가지 실험을 한 결과 결정질인지 비결정질인지 상관없이 폭발물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다. 우리 과학자님들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국민들이. 한마디로 야야 어디서 와서 웃긴 소리지만 달라붙은 게 아니고 안에서 녹이야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달라온 거 아니고 이 안에서 녹났네 이러면 딱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알루미늄 또 자라난 조직이다 이래버리니까 멍하게 된대. 국방부 또 각사는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실토를 해버려요. 이 말은 녹 맞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로 추정 60분이 끝나버리니까 그냥 멍하게 지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녹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국방부가. 어뢰가 가짜인 두 번째 이유, 페인트라고 하는 까만 거 아래 하얗게 피었습니다. 녹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알루미늄이. 이걸 가지고 까만 페인트에 와서 붙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방부 말이 맞다면 모재가 있고 페인트가 있고 그 위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모재에서부터 피어나가지고 안에서부터 삭아서 피어나온 물질이라는 겁니다. 녹이라는 겁니다. 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뢰 검증할 때 2015년도 검증할 때는 만져봤습니다. 맞네. 녹이네. 까만 페인트가 살짝 떼보니까 그 밑에도 하얘요. 이 밑에 전부 하얗습니다. 이거는 겨우 붙어 있는 겁니다. 페인트 밑에서부터 자랐으니 녹이잖아요. 근데 작년 9월 13일 날 선체 검증을 하고 어뢰 검증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판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이거는 만져보고 페인트를 칼로 긁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에 어떤 거를 검증해야 된다는 걸 리스트를 다 줍니다. 우리 국방부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딱 유리 케이스 안에다가 어뢰를 딱 넣어놓고 어뢰도 꽁꽁 비닐로 싸가지고 어뢰가 있다는 것만 알지 거의 잘 안 보이게 해놓고 안에 넣고 바깥에는 실리콘으로 쫙 발라놨습니다. 이거 검증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깨버리고 법적 처벌을 받고 검증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이걸 넘어갈지를 1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못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데 김희수 박사가 국가수인데 국방부가 국가수에 이 어뢰 하얀 물질에 대한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금년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지만 저도 그때 놓쳤고요. 검증을 했는데 국가수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감정서에 부식의 존재가 확인하는 감정서를 국방부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국방부에서는 못 준다. 국가수에 얘기하니 국방부가 허락하면 주겠다. 국방부는 안 된다. 몇 년 동안 다투다가 2015년에 이거를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도 또 놓칩니다. 이 중요한 밑에 부분을 놓치고 위에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금년 재판을 하면서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주사, 전자, 현미경, 에너지 분광기, 광학현미에 이용한 조직 및 산화층 분석 이런 걸 해보니 페인트 최백약 표면에서 최대 약 5마이크론 미터 정도의 불균일한 알루미늄 산화층이 식별되고 부식이 있잖아요. 모재와 페인트 사이에. 국방부 주장이라면 페인트 위에 하얀 물질이 있어야죠. 근데 모재와 페인트 사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부식이 확인된 겁니다.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은 최대 15마이크론 정도의 불균일 알루미늄 산화층이 식별되고 이것도 부식이고 그 다음 여기는 페인트와 모재 사이 산화층은 모재로부터 들뜬 상태로 페인트 작업 후 생성된 산화층으로 추정되고 페인트 작업 후에 생성됐으니 안에서부터 발생한 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페인트 최외곽 산화물의 외부에서 산화물 성분의 물질이 부착된 후 이탈되면서 생성된 산화층. 4번 항목은 국방부가 변명할 여지가 되는 봐라 외부에서 알루미늄 성분의 물질이 부착된 것도 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자 영역입니다. 알루미늄이 물과 바닷물과 또는 공기와 접촉을 해서 산화물이 발생하는 게 1차 산화물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밑에 있는 모재가 아닌 알루미늄이라는 성분은 한번 산화가 되면 안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있는 알루미늄 냄비 또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자가 회색이지만 약간 색이 탁탁, 그거를 칼로 긁으면 하얀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회색처럼 쫙 발려진 것은 한번 산화 피막이 입히고 나면 알루미늄 전체가 안정화에 들어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흠이 난 곳에 계속 수분하고 접촉하면 거기서부터 피어나죠. 우리 집에 있는 냄비에 하얗게 꽃이 피는 상태입니다. 그죠? 냄비들. 그러다 우리 못 쓰잖아요. 프라이팬이든 냄비든 알루미늄 제품에 손상이 나서 거기서부터 뭔가 피기 시작하면 사실 독성이 나오니까 라면도 못 끓여 먹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2차적으로 이미 생성된 알루미늄 수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또 다른 반응을 해서 2차 생성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자분들의 입증이나 또는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4월 29일 날 이분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작년 12월 달에 이분하고 하다가 질문의 절반밖에 못하고 절반을 그대로 유보시켜놨기 때문에 금년 4월 29일 날 이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9일 전에 2차 생성 물질에 대한 여부를 과학자분들하고 언론을 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권위 있는 분들하고 언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제가 명함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이 부분을 언론할 수 있는 부식공학, 금속공학 쪽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언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가수 감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밝혀진 거예요. 여태까지 국방부도 비밀로 했습니다. 왜? 국가수가 이걸 레포트를 내니 이걸 공개할 수 없으니까 계속 공개 못하도록 막아왔던 겁니다. 수년 동안. 그거를 뉴스타파의 그 시민보 기자가 어저께도 아침에 만났습니다만, 시민보 기자가 뭐 3월 26일 앞두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거를 풀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입수를 했는데 요 문제를 뉴스타파도 2015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몰랐고 이거를 입수해서 훑어보면서 와, 세상에 부식이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과학이잖아요. 이 껍데기, 그죠? 이거 드러내면 전부 하얗습니다. 우리 아고라 네티즌이 야, 이게 우리 집 보트인데 우리 집 보트가 북한 일본 어뢰 맞았냐 하고 올린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가다가 보면 이게 보트들 뒤에 보면 녹난 것들, 알루미늄이 녹이 나면 이런 식으로 녹이 나는 거죠. 천안함, 그건 보트,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천안함은 아니지만 갈바닉 현상, 알루미늄 피팅 코로전 처음에 어디서부터 손상이 돼서 쭉 해서 밑에서 쫙 퍼져서 녹나는 거잖아요. 부식 상태. 이거 보세요. 프로펠러 날개가 이렇게 삭을 정도면 도대체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몇 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몇 년입니다. 이거는 어딘가 창고에서 넣어놨다가 가지고 온 놈입니다. 이거 모타의 부식 상태.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 이게 뭐냐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청색 황동이 녹청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가. 이거 보십시오. 이 부식 상태도 그렇지만 방금 바다에서 건진 어뢰가 이 형태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뭔가 구조물이 조인트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폭발로 날아갔다면 이게 손상이 났든지 뭔 일이 나야지 이렇게 말짱 풀었다 끼운 것 같죠. 풀었다 끼운 거잖아요. 1번 자세히 보면 녹 위에 써져 있습니다. 1번은 이 메커니즘을 보면 여기 되죠. 여기 녹 하나 둘 셋, 녹이 3개가 있는데 이 녹을 피해서 썼죠. 만약에 여기를 깨끗하게 가지고 사람들한테 1번 가운데 씁니다. 테스트로, 인문학적 테스트로 이 종이를 나눠주고 1번 쓰세요 그러면 전부 1번 가운데 쓸 겁니다. 녹을 3개 주면 여기다 1번 쓴다는 얘기죠. 녹을 피해서. 그래서 이거를 쓰기 전에 또 이렇게 딱 씁니다. 닦다 보니 여기는 안 닦은 부분이 이렇게, 그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녹 쓰기 전에 뒷면에다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잘못되면 안 돼 하고 쓰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뒤에다가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매직 가지고 콕콕 찍어 봅니다. 어뢰 뒷면에다가 매직 테스트. 생물체가 나왔습니다. 참가리비. 동해안에서 참가리비 양식을 평생 해오던 분이 서프라이즈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이셨습니다. 신 대표, 이거는 참가리비요, 참가리비. 내가 이거 평생 이거 양식하는 거 하던 사람이야. 동해안에서. 참가리비는 맑은 물에 삽니다. 그래서 참가리비다 했더니 국방부가 아니다 하더니 조사 요원들을 보내서 이게 어뢰 뒤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딱 소주 뚜껑 하나 사이즈인데 없애버려요. 저거를 딱 가서 싹 뜯어서 없애버리고 참가리비가 아니고 비단가리비라고 딱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요게 2cm쯤 되니까 요게 한 1cm도 안 돼요. 새끼손가락 손톱만 한데, 요거 보세요. 이거 하얀 물질, 그죠? 여기 붙어 있던 게 떨어져서 여기서 오랫동안 청착됐을 겁니다. 왜냐면 창가리비에서 녹이 날 리는 없으니까. 여기 있던 게 뚝 떨어져 나가는데 하필 여기 붙은 거죠. 그리고 또 자란 거죠. 그리고 여기 뽀글뽀글뽀글한 것이 제가 말하는 1차 생성물은 평평한 면에 2차 생성물은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 같다라는 추정이고요.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어뢰가 폭발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날아가서 붙는 0.0001초 사이에 가리비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았어야 돼요. 헤엄쳐서.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랬더니 국방부가 딱 이걸 공개합니다.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이 조개 껍데기더라. 이 조개 껍데기는 비단 가리비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2.5, 2.5래.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야? 어뢰 구멍이 1.8에서 2cm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서는 야 이거 대책회의하고 요원들 모아서 없애버려 해가지고 가서 요원 3명이 와가지고 없애버리고, 국방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빨리 조개 껍데기 좀 가지고 와 해서 어디 해산물 파는 집 그거 가서 가리비 껍데기를 빌려와가지고 만듭니다. 만드는데 2.5, 2.5를 만든 게 국방부에서는 이 구멍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걸로 착각한 거예요. 요게 직경이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거의 절반 사이즈인 2.5 곱하기 2.5를 만들어 놓고 언론에 공개해놨는데 제가 무슨 소리야 어뢰구멍은 2cm도 안 돼 라고 발표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증거인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아니라 이 구멍으로 착각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공개했네 라고 온라인에 올렸더니 열흘 동안 말을 안 해요. 국방부가 침묵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열흘 동안 그랬는데 추정 60분이 이거를 알고 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정기영 박사 건과 이거를 합쳐서 추정 60분 방송을 딱 스탠바이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강윤기 PD가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부분 빼지 않으면 결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국방부 대단했습니다. KBS 방송의 방송을 국방부가 못하게 스톱을 시킬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권한을 줬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이걸 떼야 되겠대. 떼든지 말든지 강 PD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뭐 강 PD님 권한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신 대표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가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6시까지 결정 안 하면 BBC 다큐멘터리를 걸어놨대요. 오늘 추정 60분 결방되고 BBC 다큐가 나갑니다. 그래서 떼십시오. 이 부분 빼십시오. 가리비. 빼내도 정기영 박사님 백색물질 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방송하십시오. 라고 해서 저한테 허가 받을 일은 아닌데 이거를 떼내고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가리비 사건이에요. 2.5 곱하기 2.5.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한 게 고석구 전시팀장 전쟁기념관에, 그 당시에 어뢰가 전쟁기념관에 있었거든요. 떼는 걸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3, 4명이 와서 떼낸 거를 봤더니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크기를 떼가더라. 증거인멸한 거죠. 증거인멸을 없애버렸어요. 이번엔 붉은 멍게. 프로펠러 날개에 멍게가 있었는데 해양생물체예요. 우리 해양생물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아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스쿼거드라는 학명을 가진 해양생물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쪼르륵 있습니다. 이게 요거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크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빨간 볼펜으로 점 하나 꼭 찍은 건데 우리 네티즌 중에 가을밤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마이크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기 가서 마이크로 카메라를 찍은 대단한 네티즌 아닙니까? 이쁘잖아요, 이거. 예술작품이죠, 이거, 그죠? 촉수. 이 물체가 어떤 해양생물체인지 천안함 사건이 지난 지 지금 9년째 접어드는데 해양생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하얀 물질 속에 처박혀서 여기서 자라나고 있다가 사망했다는 거는 어뢰의 백색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잖아요. 빨간 장갑을 낀 사람이 이걸 만지다가 빨간 장갑 있죠, 그죠? 그 면장갑에 빨간 거 묻힌 거, 그게 떨어져 묻은 거랍니다. 국방부 주장은. 기발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지? 이번에는 자루 모양의 거머리 형태의 해양생물체. 이거 군데군데 한 4군데 있습니다. 한 1cm, 2cm 돼요, 요게. 요 해양생물체가 뭔지 몰라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바닷속에 있었으면. 이번에는 면사체. 이거는 무슨 해양식물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철사뭉치. 철사가 감겨 있어요, 철사가.
이게 어디서 없어지냐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즉시 촬영한 거라고 공개한 거거든요. 이게 설명되려면 이 철사가 서해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서해 바다 얼마나 있으면 이게 온전합니까? 금방 삭아서 없어지겠죠. 바닷물 속에 철사가 두께 뭐 2mm도 안 되는데 하필이면 완전히 사가 문드러지지 않은 철사를 이 어뢰가 그 와중에 폭발 와중에 찾아서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거를 걷어낼 수가 없어서 이 상태에서 합조단으로 평택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합조단에서 벤치로 끊습니다. 벤치로 끊는 것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작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 박정희 대장이 법정에 나서 그랬습니다. 어뢰를 찾은 거는 천운이랍니다. 천운. 쌍끌이 어선원으로 걸린 건 천운이래요. 천운이란 말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자기들은 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실물, 배를 반토막 낸 어뢰가 나와줘야 되겠다. 자, 어뢰 하나 좀 준비하자. 있습니다. 어디 있노? 어디 있습니다. 어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람, 어뢰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 명령을 받고 간 사람, 어뢰를 가지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백령도로 이송한 사람, 거기서 대평호까지 올린 사람, 대평호에서 조사한 사람, 이거를 다시 이함대까지 옮긴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이 철사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가져올 때부터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 철사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잘라내는 것도 과업이라고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철사 좀 설명하라 이겁니다. 저는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국방부 대답도 못 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창고에 있던 거를 가져오면서 과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걸 놓친 데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에 뭔가를 걷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놓친 게 철사라고 하는 이 증거물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클립밴드. 우리 가정집에 보면은 가스가 있고 프로파일에서 묶는 거. 여기의 특징은 이렇게 나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쪼으면은 꽉 쪼게 되죠. 이게 어뢰에 왜 붙어 있냐고요. 스테인레스도 녹이 납니다. 스테인레스도. 스테인레스 316, 304, 스테인레스 강도, 피팅, 스테인레스 피팅 코로전이 발생합니다.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나는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녹이 납니다. 요거 보십시오. 스테인레스가 묶여있던 자리예요. 나사가 보이죠? 나사산이. 그러면 여기 묶여있던 스테인레스 클립밴드는 여기 있습니다. 즉, 이 어뢰는 사람이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도 못 들립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갖다 놓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지게차가 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뢰를 이동을 시키면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클립밴드로 오랫동안 어디 걸어뒀든지 이동하는데 써왔겠죠. 그 오랫동안 클립밴드가 묶여있던 거를 이 배에 올라와서 풀어낸 겁니다. 여기 클립밴드가 있습니다. 이 폭하고 이 폭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왜 여기 클립밴드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 글을 썼더니 우리 국방부 쫙쫙쫙쫙 이동시켜서 이걸로 이리 보내가지고 여기를 텅 비워놓고 이리 딱 붙여놔 버렸습니다. 깜찍하죠. 그리고 검증하자 그랬더니 비닐로 쫙 싸가지고 안에 넣어서 유리하고 딱 그냥 실리콘 처리해놨습니다. 자, 철사줄과 클립밴드와 이거를 묶어놓은 나일론줄 3종 세트가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